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8년 4월 26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의 출연자들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일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상회담을 앞둔 집권 여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더 나아가 3부에서는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냈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2부 최강덕이 코너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와 함께 김무성 의원의 사파리 투어, 또 미리 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부 국벤조스 코너에서는 현아랜드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 그리고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는 방송이 마친 후 곧바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의견 참여 가능합니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예스 앱에서는 물론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4월 26일 목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2018mm의 원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북 정상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남북한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지요. 그동안 정쟁만 이어온 정치권도 모처럼 한 목소리로 성공적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가면 속내는 좀 다른 듯한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연결해서 정상회담을 앞둔 집권 여당의 입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원내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 안 그 배경막, 흔히 백드롭이라고 하죠. 네. 그것도 바꾸셨더라고요? 어떻게 바꾸셨죠? 네.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정상회담,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갑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정상회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6.15도 있었고 네, 14도 그렇죠. 있었는데, 예. 네네, 처음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한번 지난 9년을 거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나빠졌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북미 간의 긴장도 정말 작년 연말까지 최고조에 이르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이 팽배했던 게 정말 몇 달 전이었는데, 그런 사실을 생각해보면 이번 남북 정상회담까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큰 전환, 대전환이 기적처럼 온 것은 아니고요. 작년 그 위기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1년 동안 지난 9년간의 망가진 4강 외교를 복원하고, 그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 공조 위에서 그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제 내일 두 정상이 남북을 가른 경계선 위에서 두 손을 맞추어 잡을 텐데요. 예. 그 순간은 한반도는 말 그대로 분단과 대결의 20세기가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21세기를 맞이한 큰 걸음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남북 정상회담이 길잡이가 돼서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되는데요. 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휴전선언을 종전선언으로 바꾸고, 네. 그리고 북미 간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마지막 냉전의 대결 기지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새로운 번영의 실크로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의 누님이 두 분 살아계시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102세 되시는데, 네. 살아생전에 혹시 누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되고,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 설레고 두근거립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면 그 후속 조치로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죠. 네,
내일 회담이 잘 되면 예. 우리한테 역사적인 날이 6.15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몇 차례 그런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문재인 정부 또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전에 그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 이런 게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금의 어떤 부드러운 훈풍이 여기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도 있었고요. 네. 그런 과정, 그렇게 해서 이제 미사일 쏘는 과정에 저희들도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를 했죠.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수단은 역시 대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국면에서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양쪽의 신뢰가 만들어졌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위기 국면에는, 지속적인 압박과 제재,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지지율 높아졌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가지고, 6월 지방선거에는 싱겁게 민주당이 승리할 거라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뭐, 안희정 지사 파문이라든가, 김기식 전 금강원장 사건, 뭐, 드루킹 사건, 또, 최근 뭐, 사상구청장 후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당이 지금 악재가 많다, 이런 예상이 많은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그것들을 다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할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혹시 보십니까? 그 악재, 그런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이, 겸손하게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여러 가지 사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추고 국민 속으로 가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뭐 지방선거용 호재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잘 되면 호재가 되겠습니다. 또 잘 안 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늘 그 남북 정상회담 또는 남북 간의 관계가 생각한 거와는 정반대로 가기도 하니까요. 그거보다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게 될 평화와 번영의 결실이 가져다줄 경제적 사회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그 점에서 이제 저희가 집권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정말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가 정상회담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좀 자제하자 야당이 요청한 것 같은데요. 네네. 과연 문제는 야당이 여기에 응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한국당은 자경투쟁을 한 것 같고요. 또 보도를 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 방송하고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만 지지한다. 또 이렇게 좀 폄훼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의 이런 평화의 흐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명이 넘는 기자가 들어와서 이거 취재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한반도발 세계의 평화 소식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일부 정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이야기고요. 특히 홍준표 대표께서 지방선거 슬로건으로 나라를 통째로 바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전형적인 철진한 색깔을 씌우기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희를 제외하고 새 야당이 저희와 정의당을 제외하고 새 야당이 모여서 정쟁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쟁 자제가 하루도 안 가요. 그래서 정말 정쟁 자제 선언을 이야기했지 실제로는 기존에 해왔던 비난과 남북 정상회담 재뿌리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또 그 선언한 직후에 바로 문 대통령과 김정수 여사를 입에 올리면서 마구잡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사실은 국내 정치 사정은 외국 다른 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보면 참으로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문제도 있고 재뿌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국회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법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특검을 받아주면서 이런 것도 해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특검은 절대 안 되는 겁니까? 특검은 이제 경찰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경찰 수사가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장을 살펴보면 사실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선 때 일을 조사하자고 그런 주장들을 하고요. 또 드루킹 사건을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드루킹 사건은 남북 이번에 평창 올림픽 때 그때 댓글 때문에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지나치게 확대해서 지난 대선 때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무한 정쟁으로 갈 위험이 매우 높고 내심으로는 지난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고 보는 거 불복이라고 저희들이 자꾸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한 정쟁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특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검찰에 대해서 정 문제가 있다면 그 바른미래당이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제안한 게 있습니다. 검찰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거기서 조사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수용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수용을 해서 그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가서 조사를 하자 그랬는데 그거를 자유한국당이 걷어찼어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마지막 제안으로 이걸 제안을 하고 저희하고 합의까지 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니까 바른미래당은 다시 또 특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 특검을 주장할 명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민개헌, 국민투표법은 정말 촛불 때도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국민개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추경도 정말 심각한 지역 경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때문에 추경을 하자고 하는 건데 여기에 자꾸 조건을 붙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듣고요. 뭐 다른 데서도 또 많이 하시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데 먼저 일단은 결과부터 또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종전선언 이야기도 나오고요.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사실 뭐 동결하고 사찰하고 폐기하고 이 문제는 또 북미 회담이 있기 때문에 내일 뭐 한꺼번에 다 결론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대표님은 어느 정도 좀 결과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근데 제가 다 얘기하면 내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비핵화를 포함한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그 제안 구체적인 실현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기대하고 거기에서 또 한편으로는 다음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벽한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이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잘 관리하고 내일 상당히 중요한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은 뭐 당연히 지지와 찬성을 보내고 있고요. 중국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일본의 자세가 조금 이상해요.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디저트에 나오는 한반도 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독도가 들어갔다고 우리한테 항의를 해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도를 보니까 아베 최측근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주 화려한 정치쇼다 또 이렇게 폄하를 했거든요. 일본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본으로서는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일본과 우리 한반도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일본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면 이런 큰 세계적인 흐름, 세계적인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고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양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결국 남북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에서 울리는 이 봄의 소식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의 진행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또 이 흐름을 거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흐름에 같이 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국내 이야기 좀 해볼게요. 5월 임시국회를 만약에 야당이 열자고 요구하면은 응하시겠습니까? 글쎄 4월 국회 내내 국회를 보이콧하지 않았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원내대표를 했는데
국회 보이콧이, 그러니까 국회는 그 사이에 5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국회 보이콧이 7번이고요. 예. 그 과정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게 10번입니다. 요건 4월 국회 내내 국회 보이콧을 했는데 또 무슨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할 것인지 저는 참 국회 임시국회를 요구한다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거는 지금 체포동의안이 와 있는 염동열 홍문정 의원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한 국회 소집 요구 아니면 이유가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고요. 예. 단지 이제 추경을 하자. 예. 그렇게 하면 상임위 심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5월 중에 하루 날을 잡아서 본회의 날짜를 잡아서 추경을 처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임시국회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방탄국회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만 더 여쭙죠. 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당청 관계가 건전하지 못하다. 민주당이 다 끌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와대랑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게 자유한국당 옛날에 새누리당 시대인 줄 아는 모양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이 보는 모양인데 박근혜 대통령같이 국정농단을 하는 시기에 당이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건 큰 문제가 있죠. 그때 바로 새누리당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 있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데 그 방향은 어디냐면 민심의 방향입니다. 민심을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견이 없고 서로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고 서로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조정하고 그 조정하는 거를 밖에다 대놓고 조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그래서 그때는 민심에 위반된 정권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못하고 쫓아만 갔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잘못된 청와대 출장소였죠. 예. 지금 당청 관계는 민심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당청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제작진들이 섭외할 때 힘들다 그러던데 제가 진행하니까 앞으로 자주 좀 응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 경기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앱으로 또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시강님, 이정인님, 팟빵 라이브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팟빵에 라이브가 떠서 그런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월요일부터 하게 되고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재밌는 건 문자 메시지 쪽에는 우리 보수 쪽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또 앱 쪽에서는 진보 쪽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역시 건강한 방송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다 듣는 훌륭한 방송. 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무성 의원 인사청문회 중 피감기관 돈으로 사파리 투어했다는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제목부터 좀 그렇네요. 사파리 투어라고 하니까. 이게 그럼 관광 같다 이 말처럼 들리는데요.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케냐에 먼저 갔고요. 그래서 케냐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공식 일정입니다. 코이카가 지원하는 장애아동 지원 사업장에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케냐의 대표적인 관광지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암보셀리라는 곳을 가서 사파리 관광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라인 탄자니아로 이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행이 생깁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병국 의원이 합류를 하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두 의원이 같이 이틀 동안 일정을 소화하고 11일에 하루 일정 전체가 취소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또 한번 비슷하죠. 사파리 관광 성격인데 관광을 하고요.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사파리 관광 그리고 세렝게티 국립공원 관광 간 것을 두고서 평소 김무성 의원이 사실 강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김무성 의원의 동물 사랑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이어져서 또 이렇게 동물 구경을 간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티즌들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6월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3개국으로 9박 11일 동안 출장 갔다 온 그 건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은 피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유성 출장을 간 거. 김기식 원장 때 그거 가지고 그렇게 야당이 뭐라 그러지 않았냐. 근데 보니까는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도 이랬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논리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냐? 이런 그렇죠. 비판 같죠? 그렇습니다. 이제 김기식 전 금감원장 낙마의 가장 중대한 사유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해외 출장 다녀왔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외통위 소속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피감기관인 코이카에서 지원한 그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 이 시기가 그 지난해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하기 바로 이틀 전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 더더군다나 그 내용도 이제 중간에 정병국 의원을 끼워 넣긴 했습니다만은 이 두 분이 사실 그냥 그 명분상으로는 뭐 해외 뭐 가서 코이카하고 뭐 관련된 여러 가지 하겠다라는 거였겠지만 실제는 정말로 그냥 동물 보러 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동물 애호 사랑이 너무 크시니까.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불참하고 갔단 말이죠. 그렇죠. 뭐 그렇게 되게 중요한 중요했는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냐고. 또 하나는 정병국 의원은 상임위도 아닌데. 남의 상임인데. 남의 상임인데 갔단 말이야. 이건 또 뭐냐. 그렇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김무성 의원 측이 어떤 해명을 내놨나요? 네,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측은 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이미 해외 방문 일정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국회를 출입해봤지만 보통 의원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이 생기면 해외 나가 있다가도 이제 돌아오는 돌아야죠. 경우도 있고, 예. 당 지도부에서 돌아와라 해서 소환 명령 내려서 막 비행기 타고 돌아오곤 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김 의원은 좀 다른 선택을 한 셈이에요. 사실 이제 하필 또 김 의원이 사파리 관광을 하던 그 시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그랬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 굳이 김 의원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참석해가지고 민감한 이슈에 휘말리기 싫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야당 의원이고 더군다나 이제 외통위를 오래 했거든요. 김무성 의원이. 그러니까 다들 김무성 의원이 또 한 방 터뜨려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본인은 좀 그 마음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굳이 청문회 가가지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었겠죠. 긴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음이 왜 불편해요, 이분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 뭐 당이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거는 개인 사고고 이거는 국회의원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죠. 네, 그건 이제 후배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또 다선 의원이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해외 봉사 중인 코이카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출장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꼭 그게 청문회를 안 가면서까지 그렇게 격려하러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김 의원 측 해명이 해외 봉사 중인 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을 격려하기 위한 공무 출장이었다 주장하는데 예. 문제는 코이카가 지불한 비용이 4,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4,800이요? 제가 만약에 코이카 직원이라면 그 돈 그냥 저 주세요. 그냥 안 하셔도 돼요. 저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자기네들은 조금 복지나 이런 것 좀 쓰고 또 김무성 의원은 나름대로 국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의원으로 또 남으시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여기서 좀 체크를 한번 합시다. 그러면 김무성 의원과 정병국 의원 두 사람의 비용이 4,800만 9박 원. 11일 동안 4,800만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프리카 3개국 4,800만 원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 상식적으로는 오늘 박 기자님이 좀 조사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자세히는 아니고요. 예.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예. 그 참고될 거 해서 좀 찾아봤는데 그 모 여행사가 이제 이 두 의원이 갔다는 그 세렝게티 국립공원 예. 관람을 포함해서 아프리카 6개국 완전 정복 패키지 이런 상품을 인터넷에 올린 거를 지금 제가 한번 봤는데 어허.
그 13일 일정인데 예? 가격이 759만 원입니다. 759만 원이요? 네. 이 여행 상품이. 여기는 11일 일정이고 이틀이 더 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아무리 많이 쳐도 1,500만 원 정도 나오는구나. 한 2,000까지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2,400만 원 어디다 쓰셨을지 그게 사실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국회의원이잖아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인데. 뭐 국회의원은 자는 것도 비싸게 주고. 그럼요. 그래야죠. 꼬우면 국회의원 하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정쟁의 하나로 삼을 생각이 있나요? 지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런데. 글쎄 뭐 이거를 굳이 정쟁으로 또 삼게 되면 또 분명히 한국당이 이제 또 반발을 당연히 할 것이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구차하게 이미 김기식 원장 낙마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이게 코이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출연 기관이거든요. 예. 1991년도에 이제 만들어진 기관인데 사실은 코이카가 매우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직원들의 급여 수준은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부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좀 짜게 그렇게 여러 가지 돈을 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국회의원에게 이런 식으로 잘 보여야 됐을까? 제 생각은 그냥 솔직하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혀 정말 코이카의 의견 들은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전수조사를 하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수조사 하게 되면 이런 식 김무성 의원 같은 예가 엄청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국당이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당뿐만 아니라 사실 뭐 여당도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뭐 법으로 아예 못하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국회의원 특혜, 자신들의 특혜에 대해서는 법으로 잘 안 막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럼요.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뭐 거기는 뭐 거기까지만 하고요. 또 다른 또 문제가 불거지면 거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하면 안 됩니까? 싶은 분 있어요? 아니 없습니다. 예. 예. 자, 남북 정상회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리허설은 3차 다 끝난 거죠? 맞습니다. 예. 뭐 대역도 썼다면서요. 양 정상 대역. 뭐 그런 맞습니다. 얘기도 나오고 예. 있는데 그 일정표가 나왔다고 하던데 일정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거는 내일 오전 9시 30분이고요. 근데 여기 아시겠지만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시차 있는 거 아시죠? 1시간. 30분. 30분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일정을 보면 유독 30분이 많아요. 그게 이제 북측 시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9시 30분이면 북측은 9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측의 그 시간을 감안한 것 같고요. 9시 30분에 처음 만나고 공식 환영식을 한 다음에 회담은 10시 반부터 회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은 따로 먹습니다. 따로 먹고 그 휴식을 잠깐 한 다음에 오후에 만나서 그 이제 공동 기념 식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간단한 이제 산책, 담소 시간을 갖고 오후 회담을 하고요. 회담 결과에 따라서 합의문 서명하고 발표를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정해진 게 없고 내일 상황을 보고 정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환영 만찬 그리고 환송 행사를 끝으로 일단 내일 일정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문 대통령이 마중 나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할 것처럼 보이고. 네네. 그러고 나서 회담 장소인 곳까지 이동하는데 한 100m 정도 남짓 그렇죠. 거리가 있다고요? 그 100m를 양 정상이 나란히 걸으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도 좀 궁금증인데. 우선 뭐 반갑습니다. 그런 얘기 하겠죠. 그리고 뭐 건강 얘기 뭐 간단하게 하면서 이제 이러한 그 만남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남이나 북이나 그 원래 기본적인 그 틀은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된 것이 아닌가라고 예, 그렇겠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100m 걷는 동안에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그 보여주는 상징성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걸어다니면서 중요한 아주 핵심 뭐 논의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는 데는 좋겠죠. 그렇죠. 예. 손을 잡고 걷진 않겠죠. 그죠? 웃으면서 이제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서로의 음성을 체크하고 음성을 체크해요? 말투. 왜냐하면 이제 회담을 여러 차례 계속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예,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체크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점심 때는 잠깐 쉰다 그랬는데 점심은 각자 먹는다고. 각자 먹습니다. 왜 그랬대요? 일종의 그 작전 타임 성격이겠죠. 그러니까 예. 오전 회담을 마치고 나서 각자 점심을 먹으면서 자기들끼리 각자 그렇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오전 회담 내용 복귀하고 오후에 그러면은 어떤 걸 또 주고받고 뭐 이런 것들 회담하면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난번 이번 정상회담을 위한 이제 실무회담을 할 때도 예. 점심은 따로 먹었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게 의장대 사열
확정됐죠. 이게 한다 안 한다 이가 있었는데 장소도 그렇고 또 아무리 지금 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총불을 겨누고 전쟁했던 적성 국가였는데 우리 국군의 의장 때 사회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반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2000년하고 2007년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 때 이제 평양에서 열렸죠. 예.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들이 평양에 갔을 때 그 북한의 육해공 의장대 사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장대 사열은 이제 어찌됐던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일종의 답방의 성격도 있으니 일단 그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기념식수 행사도 진행된다. 그러고 여기서 뭐 한라산과 백두산의 흙, 한강과 대동강에서 떠온 물, 또 1953년생 소나무 전쟁 끝났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리고 회담 뭐 테이블도 뭐 2018mm 걸린 그림도 뭐 금강산 그림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좀 어떻게 오바스럽다 생각 안 했어요? 좀 약간 오글거린다는 저는 솔직히 좀 오글거리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판문점에서 이런 식의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상징성을 집어넣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존처럼 뭐 1박 2일 이런 것도 아니고 되게 짧아요. 게다가 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되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공간 내에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국민들에게 네. 그런 것으로 아마 이런 식의 기획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남북 정상회담이 뭐 6.15도 있었고 14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해서 하나하나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합시다 좋게. 그렇게 부여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이게 십시일반이라고 조금씩 모이면 또 큰 게 되니까 예. 일단은 좋은 마음으로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회담이 마치면은 이제 환영 만찬 마지막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렇죠. 오후 6시 30분부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양 정상이 지금 문배주가 만찬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문배주가 이미 문배주. 동이 났대요. 아. 네, 다 팔렸대요. 문배주가. 어디서 네. 다 팔려요? 일반? 예. 네. 그러니까 만찬주가 올라가면 또 술도 한 잔씩 하는 겁니까? 그 문배주가 21도 정도 되는데 엄청 세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술을 좋아한대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러브샷을 하면은 그러니까 회담 성과가 매우 좋으면 러브샷도 아마 즉석에서 할 것 같고 예. 좋지 않으면 그냥 건배 정도 할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게 지금 옥류감 냉면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냉면이 북측에서 만들어가지고 면을 뽑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 평화의 집으로 어떻게 건너올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뭐 이렇게 철가방이 등장을 할지 네? 어떤 식으로 이걸 배달할지 이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 그런데 회담 내용이나 뭐 이런 건 다 미리 다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내일은 정상이 만나서 사인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넘어갔을 때는 당일치기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루 이틀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갔다가 또 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회담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뒷말이 없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빠지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마 임팩트 있고 그리고 컴팩트하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큰 틀에서 합의는 다 해놓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마 절차적으로 빨리빨리 밀도 있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또 뭐 갔다가 다시 왔다 가면 이거 준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일정이 또 촘촘하게 계획이 돼 있잖아요. 예. 뭐 5월 초에 한중일 정상회담, 5월 중순에 또 한미 정상회담 예.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비슷한 당장의 이런 회담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북미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나서 또 한 번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그렇지. 이제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리가 만들어질 수 네. 있겠죠.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이 그다음부터 논의가 네. 돼야죠. 당연히 그거 돼야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요. 박상준 기자가 아까 25도라 그랬나요? 21도. 40도랍니다. 엄청 센데요, 근데 그러면 40도인데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25도로 낮췄다고 합니다. 네. 네. 아마 문배주도 도수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나 봐요. 네. 그렇구나. 화요 같은 거네요. 특정 상품을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좋아하다. PD 양복 입히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시 뉴스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옵니다.